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제 주변 가까운 것부터 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챙기지 못하면서 사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한다는 게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삶의 가치 전체가 좀 이렇게 리셋되고 무너지는 좀 시기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 당시에는 멈추지 않으면 괴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이루면 삶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장 많이 이뤘던 순간 이후에야 스스로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달려왔을까? 오늘은 900억 규모의 사업을 만들고 대기업 최연소 임원이 됐지만 지금은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중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중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 주붕샵, 베이킹몽 같은 이름들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주붕샵 같은 경우는 제 별명이 주붕이라 가지고, 네, 이렇게 제 별명을 삼아서 사실 어떤, 네, 고감도의 브랜딩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쉽게 쉽게 하자 해서 했던 어. 부분이었고, 베이킹몬은 이제 제가 이렇게 포켓몬스터나 디지몬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아. 되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감 자체가 또 베이커리 관련된 거에 몬이 들어가면 좀 이것도 부드럽고 귀여운 느낌이더라고요. 엄청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네. 직관적으로 그냥 좋다, 쉽다, 그냥 이런 걸로 이름 어.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 캐치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부중이란 이름보다 주붕이 되게 좀 친근감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고요. 부중님을 보면 뭔가 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 이렇게 밀어붙이는 에너지가 있는 분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파운더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그 시절의 부중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고 싶은 건 많고 야망은 많은데, 어 방향이 잘 정돈되지 않은 그런, 좀 야망 많은, 다듬어지지 않은, 뭐 음. 원석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그런데, 어쨌든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야망 많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야망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결과도 또 이뤄내셨잖아요. 그 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결과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저는 그 결과를 만들기 전에 낙마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매끄럽거나 이렇게 잘 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음.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고, 네.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성공하고 잘했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아직 저는 그 미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좀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을 잠시 좀 더 얘기해 보자면 그 시절에는 멈춘다는 생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난 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을까요? 그때는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멈춰야 된다는 게 뭐, 이 기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이익에 대해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게 문제였던 건 아니고, 음. 그 제 삶의 방향과 모토에 있어서 지금 이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들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야망은 많은데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뭐 제가 더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사실 저는 제 주변 가까운 것부터 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뭐 가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챙기지 못하면서 사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한다는 게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그냥 제 삶의 가치 전체가 좀 이렇게 리셋되고 무너지는 좀 시기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 당시에는 멈추지 않으면 괴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소시오패스,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성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약간 진짜 제가 어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네, 조금 다시 정비하고 음. 제가 좀 갖고 있던 저의 분수에 맞지 않는 큰 야망을 좀 줄이고 저에게 맞는 방향을 재설정하자, 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뭔가를 계기를 얻어서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어떠한 사건, 사고들이거든요. 혹시 예. 부장님한테도 그런 게 있었던 걸까요? 저는 가족의 그냥 아픔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게 뭐 질병이라거나 이런 어떤 육체적인 거보다는 좀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이었고, 뭐 제가 사실 방송에서 퍼블릭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쪼끔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내가 앞만 보고 달려오고, 내가 방향이 맞고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내 육체가 무너지면 사실 전체가 리셋되는 것처럼 정신적인 어떤 부분도, 근데 그 정신적인 부분은 사실 저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사업을 만들어 가던 어떤 가족 구성원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에 자신에게 가장 부족했던 건 뭐였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실 뭐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해도 충분히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가치관이 좀 생겼고,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본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이나 누군가가 속도가 안 맞거나, 사실 조금은 이제 협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서로 좀 조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말씀 아까 처음에 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진취적으로 나아간다고 해 주셨는데, 그게 잘못 말하면은 앞만 보고 그냥 폭주기관차처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폭주기관차처럼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주변을 이렇게 정돈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네 가장 저한테는 미숙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뭐 앞으로 무언가를 해 나갈 때는 나의 가치관 또 내 생각도 좀 중요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 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제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책임져야 될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과 속도를 맞춰가는 거는 좀 중요하겠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멈추거나 이런 행동을 하진 않겠죠. 왜냐면 그때는 제가 너무 가 버려서 멈춰야 됐다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조율하면서 가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 그렇게 지금 가족 구성원들과는 소통을 하고 있고. 예. 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회사 이야기를 잠시 돌아가자면 이 매각 이후에 지금은 이제 큰 조직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낯선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도 처음에 이 큰 대기업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아 여기는 완전히 좀 다른 세계구나.'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다른 순간이 많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완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파운더였던 시절과 그다음에 어떤 회사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건데, 사실 당시가 31살 32 살이었으니까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직 중간 관리자도 파운더와 같은 거다라고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제가 매각했던 이유가 아까 말한 어떤 그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할 걸 다 한 다음에 '엑싯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급하게 방향 선회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던 순간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기관차여서 가고 있고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잠깐 뭔가 멈춘 상황이니까 저는 가야 됐던 거죠, 계속. 그래서 매각한 이후에도 이 하던 사업을 가지고 조금 더 이루고자 했던 또 젊은 객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어린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각을 했으니까 주주도 아니고 새로 저를 이제 구매한, 이제 인수한 회사의 하나의 정말 중간 관리자니까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계속 기관차처럼 앞으로 나갔던 게,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이 회사라는 것 안에서도 조율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게 있는데, 회사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제가 사업할 때랑 비슷하게 기관차처럼 앞으로 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아래에는 또 여러 회사에서 보낸 여러 이때 또 이제 또 중간 관리자들 같이 있었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파운더였을 때는 뭐 제가 말하는 게 곧 그 조직에선 법이기 때문에, 사실 실현 내색을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면은,
사실 여기는 굳이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보면은 이제 명분도 있어야 되고 뭐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설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음. 평판이라는 게 또 따라오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안 좋은 여론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좀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또 부정적인 걸로 묘사하는 뭐 그거를 어떤 말로는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될지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는 있는데 이미 또 기관차라는 게 무서운 게 그렇게 가버리면은 이게 사실 이제 백도는 없는 그냥 정말 갔기 때문에 사실은 저란 사람이 또 조직 내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걸 다시 돌이키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참 네. 이 뭔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뭔가 그렇게 갔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책임져야 될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좀 이런 것들을 조직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표였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고 그냥 내 결정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조직 안에서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많잖아요. 그 네네.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건 뭐였을까요? 이거는 저의 좀 부족함인데 제가 32, 33 지금 37 그럼 이 한 5-6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맡았던 중간 관리자분들은 40대 중반에서 거의 50대 중반. 돌이켜 보면 여기가 한국 문화라는 것도 있고 그 조직의 문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득을 하려면은 어쨌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뭔가 공감도 하면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는 "네 너가 그렇게 한 게 너의 캐릭터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득하려는 마음을 정말 딱 먹었다고 한다면은 좀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위에 대기업 다니는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성장보다는 자리를 지키기에 가깝다는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부장님 스스로도 '이건 내가 원했던 모습은 아닌데.'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100% 제가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저는 사업 방향이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걸로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가 책임진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100%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너일 때는 내가 뭐 거기에 100억을 써, 뭐 50억을 써, 투자를 해. 뭐 어떤 뭐 크게 제가 물류 관련된 식자재 일을 했다 보니까 뭐 어떤 거를 이제 결정을 해서 해. 근데 이걸 내가 책임질게라는 건 진짜 책임을 지는 일인 거죠. 오너, 파운더는. 근데 제가 막 회사에서 그 얘기를 한다. "저 책임질게요. 이거 100억 할 수 있어요. 50억 투자하면 할 수 있어요."란 말이 무책임하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킨다라는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발표하고 뭐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이 오너와 파운더일 때보다 뭔가 다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럴 거면은 그냥 제가 정말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딱 영역까지의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요만큼 내가 오너일 땐 봤던 거를 사실은 요만큼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좀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좀 상황에 저도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육아휴직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결국 이 육아휴직이라는 선택도 단순히 뭐 잠깐 쉬는 결정이라기보다는 삶을 다시 바라보려는 어떤 그런 결정처럼 네. 느껴졌거든요. 네. 그 시점에서 '한번 멈춰야겠다.'고 또 느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회사랑 가정 둘 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우선 가정 같은 경우는 자녀와의 관계가 좀 제일 컸던 것 같고 제가 사업할 때만큼은 솔직히 아니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 인볼브를 시켰거든요. 제 삶을 거기에 많이 오리엔트 시키다 보니까 뭐 저녁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뭐 모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그래도 일반 평균 선에서는 당연히 임원이라는 그 신분도 있었고 좀 더 유별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말도 사실은 뭐 요즘에 경영이 안 좋다 보니까 의무 출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참 애들이 커가면서 부모와의 이런 좋은 관계가 필요할 때 좀 라포 형성이 좀 덜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애가 뭐 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5살이었는데 그리고 애가 독감에 걸렸는데 어떤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타미플루의 부작용이라는데
사실 아이가 이제 영화 곡성에 나오면은 막 여자 어린아이가 뭐 무엇이 중한디 하면서 막 그런 귀신 들린 이런 것처럼 하잖아요. 음. 애가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좀 이제 지나치게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기저에 무의식 속에 부모에 대한 만족감과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이런 부작용이 왔을 때에도 그 어린 나이에 5살, 6살이 뭐 알지도 못할 텐데 그 무의식이 발현될 때 그렇게 뭔가 하지 않을 텐데라는 행동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아, 이거는 애 좀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무언가 좀 불편함이 있구나. 이거를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타미플루 부작용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한 어. 1% 정도 해서 이제 음.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게 해서 막 가출하는 애들도 있고 막 진짜 막 어. 귀신 들린 것처럼 빙의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실제로 이거는 그래서 어. 병원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빨리 약을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한 2-3일 음.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뭔가 브레이크 걸어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사업도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가 가정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그 아이와 나의 제2, 제3의 라포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시작이 음. 반이다라는 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뭔가 사람이 이렇게 관성에 따라서 왔는데 이걸 돌이킨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 음. 인식을 뭐 더 이렇게 안 좋게 간 다음에 좋게 바꾸는 건 어려운 것 같다. 약간 그래서 초장에 뭔가 하려면은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저한테는 뭐 강박처럼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것도 있었고 조직적으로는 말씀 아까 잘해주신 것처럼 제가 성장해야 되는 느낌도 받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조직에 맞춰지는 느낌도 좀 있고 네, 제가 하고 싶은 것들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위치이면서도 책임지지 못하는 위치인 이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쭉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거의 10년 넘게 동안 해왔던 일이라 저의 인사이트가 있는데 조직에다가 뭔가 보고하고 말하는 거 과정 속, 그 다음에 조직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조금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거가 내가 성장하면서 같이 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이 회사와 이 자리를 좀 더 오래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느낌이다라는 것들을 제 스스로가 좀 보면서 부끄러웠던 것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자녀와 이 상황을 돌이켜 보면서 브레이크 잠깐 좀 걸고 그리고 좀 더 삶을 다시 되돌아보자라는 게 좀 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런 것 아이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시고 나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시간을 보내면서 어떠한 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혹시? 음. 뭐 사실 휴직하면서 좀 더 조금 자녀들과 시간을 보낸다 뭐 한다 했을 때 절대적으로 막 엄청 늘지는 않았어요. 저도 뭐 뭔가 사부작 하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시간 보내는 게 많아졌고 특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주말에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도 사실 이제 예전에는 주말에 하루 딱 일요일 교회 끝난 몇 시간이 거의 유일하게 이 자녀와 있는 시간이어서 뭔가 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뭐 굳이 이렇게 뭐 365일 쭉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 뭔가 이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의 마음에서 여유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와 대화하는 거나 시간 보내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전에는 놀이터 가면은 그냥 막 놀이터에서 뭘 하고 놀아줘야지라는 압박감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냥 놀이터에 풀어놓고 자녀와 좀 더 긴 시간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좋았고 그러면서 자녀도 조금 저에 대한 마음이 열려간다는 걸 조금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잠깐 그 리더십 관련돼서 얘기를 좀 했는데 예전에 스스로를 좀 위험한 사람이었다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아까 네. 인트로에서도 막 앞으로 그냥 가는 그런 훅주기관차. 열차를 예. 예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 그 시절의 부중님이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두에 제가 이제 야망은 큰데 좀 뭔가 방향이 정돈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청년이었다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야망이 저를 좀 그렇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야망은 뭐 돈을 많이 벌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당시에 저의 좀 가치가 아, 뭐 지금 많이 수정이 됐는데 뭔가 뭐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으로 선한 가치를 뭐 실천하고 사회의 뭐 절대 빈곤을 퇴치하고 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가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돼서 생각하면은 아름다운 가치지만 현실적으로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그때는 제가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한 분야를 해결하자. 막 이런 어떤 좀 큰 야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절대 빈곤을 퇴치하자.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뭐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 돈을 그렇게 벌어가지고 하자라는 거니까 사실 그냥 야망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왜 어려운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정말 그걸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리분별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높은 비전을 가져라. 높은 꿈을 가져라. 막 음. 이런 어떤 거에 또 세뇌가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고지론적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지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거 괜찮아. 고지의 깃발 꽂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음.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 절대 빈곤을 퇴치하는데, 꼭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 희생해야 되고 죽어야 돼.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게 지금은 저에게는 좀 브레이크가 좀 됐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말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음. 말로는 고지 올라가면서 난 희생을 안 만들 거야. 나는 숭고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희생이 아니야. 뭐 되게 위험한 좀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 음. 같아요. 어떻게 그런 아주 선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건 희생이 아닌 거야. 이거는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일들인 거야라는 그냥 그런 좀 잘못된 젊은 아. 뭐 20대 네네. 초중반에 그런 어떤 좀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 전혀 아니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야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람마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성공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증명에 대한 어떠한 야망이라고 음. 조금 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부장님이 생각했던 그런 야망은 '세상을 되게 좋게 바꿔야 되고 이런 좋은 플랜이 있기 때문에 다들 날 따라와야 된다.' 약간 이런 맞아요, 마음? 맞아요.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있는 그러한 어떤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런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네네. 이제 맞아요. 달려왔던 그 순간들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점에서 가장 후회되는 어떠한 장면이라든지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특정 누군가를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많고요. 뭐 사람에게 상처 주는 순간들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냥 제가 항상 그 야망이 우선이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표가 이거고 방향이 이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사람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브레이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사소한 뭐 술을 안 마시더라도 뭐 음료 한 잔 하면서 정말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순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순간들이 결국엔 귀결되는 게 야망인 거죠. 그니까 뭐 공감으로 끝내도 될 일을 그치. 근데 우리 해야 될 건 이거잖아.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말씀 되게 잘 해주셨는데 나의 야망과 타인의 야망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나의 야망을 상대방에게 공감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야망 자체가 너무 이 비전이 저는 숭고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당연히 뭐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착각이었던 거죠. 마치 뭐 제가 기독교인데 예수님 희생이 숭고하다라고 아. 했을 때 그 희생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되게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믿고 신앙생활하는 방향이 다 다를 건데 어떤 네. 교회에서 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해야 돼라는 걸 그냥 주입한 거랑 같은 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 되게 잘못된 저는 그릇된 어떤 그 야망 그 비전관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었던 거죠.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이제 지나고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사람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네. 이 인생에 답은 없어서 뭔가 딱 정의 내리긴 어렵겠지만 저 스스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해서 원맨 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특출한 역량이 뭔가를 압도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무언가 일론 머스크를 조명하되 그 주변이 조명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론 머스크 옆에 그런 조력자들이
무수히 많았고 지금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 매력이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 천재성,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 그리고 그 야망이 실제로 뭔가 현실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뭔가 거기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영향력이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맨 쇼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조력이 되거나, 아니면 삼국지에선 유비가 뭔가 되게 주변에 있는 관우, 장비, 제갈량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잘 된 것처럼 묘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어떤 사람의 부드러운 매력이 있어서 그 뭔가 주변 사람들이 되게 도드라지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그 유비라는 사람은 되게 유약했다고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떤 인재들이 있어서 이렇게 역사에 잘 기록 남았다는 것처럼, 결국에 저는 어떤 일을 이뤄낼 때 혼자서 하는 거는 한계점이 명확한 것 같은데 더 큰 이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주변 사람들과의 조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렇게 조력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가, 조력자들을 잘 제가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라고 이제 봤을 때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메타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맨쇼로 해서 할 때 엄청 어떤 특정 부분의 역량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나를 끌고 오고 싶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있고, 또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매력들로 인해서 나 당신과 일해보고 싶어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좀 저의 적정선을 찾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릇이 옛날에는 요만했는데 요만한 야망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내 그릇이 이 정도인 것 같으니까 요 정도의 거를 한번 잘 해보자. 그러다 기회가 되면, 그러다가 또 어떤 우연한 기회가 되면 이만한 내가 것들 야망을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 근데 그거는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호흡할 때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놀라운 게 그런 알아차림을 나를 알아차리는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어렵다? 아니면 그걸 좀 잊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나를 알아차릴 수 있게끔 된 게, 그리고 내가 계속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노력을 하시나요? 아니면 노력 필요 좀, 없나요? 네, 그냥 이제 좀 자연스럽게. 뜬금없는 얘기지만, 오히려 저의 이런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사업하는 집단이라든지 좀 더 크게 하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이렇게, 지적하시고 하는 것도 있죠. 사실, 생각하는 만큼, 꿈꾸는 만큼, 그리는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릇을 그린다는 건 한정을 짓는 거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저의 그 가정에서의 상처와 또 아픔이 저에게는 항상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게 벗어나야 될 이제 일이다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저의 그릇이 딱 그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 그런 어떤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면은, 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지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그 그릇에 관해서 저 또한 많은 좀 고민을 해 왔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그릇이 뭘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가진 그릇이 이만큼인데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잘못됐지만, 내 가진 게 이것인데 그것을 다 쓰지 못하는 것 또한, 저는 그것 또한 이제 '문제가 네네네,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말 내가 가진 그릇이 한정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를 윗 간다면 그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까지 또 넓어갈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란 게 또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면서, 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중도를 걷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또 그릇을 그러니까 제 그릇은 이거라고 하지만은 이거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또 닫아놓지는 않는 거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릇들이 또 여러 개가 모여서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그릇 한 개는 이건데 이걸 이만큼 키우려면은 뭐 지금 뭐 민수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생의 좀, 저는 뭐 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좋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나의 혼자의 그릇은 우선 내가 명확하게 인지는 하자. 나는 요 정도 사람이다. 내가 좀 일방적으로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부중님께서
계속 오랫동안 이 사람과 함께 남을 또 도와오는 일도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네. 사업도 결국 사람이지만 이제 부중님이 10 년째 이어오고 계신 이 엘로힘이라는 봉사 모임도 굉장히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 할 수 있어도 10년 넘게 이어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부중님이 그거를 놓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브레이크였던 것 같아요. 사실 또 그런 '사회의 절대 빈곤을 퇴치한다.'라는 뭐 이런 어떤 비전이 있었을 때 앞으로 가다 보면은 사실 당장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실천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음. 너무 큰 목표를 보다 보면은 작은 것들을 보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사실 이 작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하나의 장치 같은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달라진 거는 가화만사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제 요즘의 좌우명인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하게도 어쨌든 아주 집이 잘 되면 사회가 잘 된다라는 뜻이니까 아주 작은 부분이 변화되어야 사실 큰 무언가도 변화된다. 그래서 옛날에 탑다운 시기에 좀 어떤 문화를 바꾸려고 했다면, 뭐 엄청나게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가치였다면은, 지금은 아주 작은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엘로힘도 그 10년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마음은, 뭐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처럼 이렇게 원대하게 아주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내리는 건 아니지만, 사회 각 영역에서 어쨌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순 없지만 우리 같은 것들이 모이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럼 그 모이는 거에 한 구심점 이런 거보다는 모이는 것 중에 하나는 해보자.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구심점이 돼서 세상을 바꾸자라는 것보다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걸 보면서 또 누군가들이 도전받아서 또 어디선가 하겠지. 뭐 우리를 통해서 영감받지 않아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우리조차도 안 해버리면은 이 세상에 이거는 누가 해? 라는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자. 이게 돈 버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지치는 게 전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말고 정말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그래서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딱 세팅을 해놓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려고 하다 보면은 또 지치는 사람 생기고 나고자 생기고, 또 이제 벌려놔. 막 지금 서울 30명, 그리고 안산이라는 지역 30명에서 60명 정도가 계시는데, 저희가 막 그렇게 벌려가지고 막 1000명을 후원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네. 이거 뭐 안 됐을 때 진짜 돌이킬 수도 없고 막 이런 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레벨에 맞게 할 수 있는 음. 만큼만 하자로 딱 그냥 세팅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삶에 되게 중요한 레슨을 배우신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사실 제가 운동을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다들 되게 엄청난 그런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진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서 네.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에서도 이제 봉사에서도 사람이 다 다르니까 욕심을 갖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음.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항상 워워 해주죠. 결국 그 활동이 사실 누군가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중님 스스로에게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중요한 시간이 된 적이 있을까요? 뭐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뭐 굳이 하자면 그 해외 봉사 같은 걸 가면은 음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해요. 끝나고 나면 다들 어 뭔가 날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좀 많이 얻어간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희 봉사도 한번 하고 나면은 후기를 항상 이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나누는데, 오신 분들도 사실 내가 되게 뿌듯해지는 것 같다. 뭔가 나 열심히 산 것 같다. 나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갖는다. 뭔가 좋은 일 하고 나니까 되게 내가 더 좋은 영감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는 유익인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일을 한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정말 좋을까라고 했을 때 쉽게 잊혀지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망각하니까. 그래서 뭔가 그 당사자들도 그 순간은 좋겠지만, 이게 긴 호흡으로 보면 저희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사실 30일 중에 하루는 좋을 수 있지만 29일은 사실 그분들도 별 생각이 없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이제 정작 우리는 뭔가 가서 도와드림으로써 엄청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고 나서 '아 너무 귀찮아. 하기 싫었어.' 하고 나면 '맞아. 아 나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갑자기 삶이 되게 모티베이션 되고 되게 열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보러 주러 갔지만 사실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쵸. 그런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사전 통화할 때 이제는 좀 물질적인 도움보다 정서적 지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부중님이 왜 그렇게 느끼게 되셨는지. 이것도 이렇게 시행착오가 계속 있는데 예전에는 정서적 지지가 거의 100 이었고 물질적인 건 거의 없었다가 어. 정서적 지지를 오래 하니까 감당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른 하나 뵈러 가면은 막 2 시간씩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끝까지 어떻게 책임지지? 2 시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압박감이 오는 거죠.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이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뭔가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닌 누군가가 대체되었을 때 이 사람이 똑같이 3 시간, 2 시간을 이분과 얘기할 수 있을까? 아 이거는 힘들다. 확장하기도 힘들고 뭔가 부담이 되는 일이다. 이 봉사는 부담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아예 반찬 배달하는 걸로 바꿨어요. 대화는 최소화하고 그냥 어르신께 드리기만 하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주변에 뭐 동사무소도 그렇고 막 이렇게 잘하는 데들이 많은데 굳이 또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적당하게 썩자. 그래서 이제 뭔가 먹거리도 좀 드리면서 옛날에 2 시간을 이야기했다면은 뭐 20분 뭐 이런 시간 제한을 놔가지고 부담 없는 선에서 좀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좀 하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뭔가 네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더라도 한 이렇게 한 10분, 20분 정도는 조금 시간 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안부 전하고 뭐 아프신 데 없는지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는지 필요하신 건 없는지 이런 어떤 대화의 매뉴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연결하고 모으는 또 역할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외롭다고 느낀 적도 있으셨나요? 외롭다, 고독함 거에 대해서 좀 가정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근데 만약에 제가 가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방황하고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지금 벌어지진 않은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또 명확하게 하긴 어려운데 저란 사람의 특성상 나 외롭지 않아, 고독하지 않아라고 말하지만 고독을 느끼고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갈증과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두려운 일 같거든요. 요즘 가장 자주 드는 감정이 어떤 걸까요? 조급함이 제일 큰 감정이고, 다들 뭐 이렇게 한번 그래도 엑시트해서 뭐 어쨌든 간에 그 금액적으로 보상도 받고 뭐 하러 그렇게 사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저는 미완이라고 표현드렸던 부분이 계속 있는 어떤 사업을 매각한 그런 사건들도 어떤 그런 가정에서의 아픔, 그 다음에 회사를 들어와서도 어쨌든 제가 어린 나이에 뭔가 조직 생활하면서 내 사업을 좀 더 이렇게 더 잘 해보고 싶은 어떤 이런 욕망들. 근데 그게 실제 파운더였을 때와 조직에서의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그래서 뭔가 해결하지 못한. 제가 사업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미안의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나는 뭘 해야 잘할 수 있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먹어가면 걸수록 좀 책임져야 될 것도 많아지고 가정이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그리고 내 에너지 레벨도 떨어질 텐데 어떡하지? 라는 조급함이 저한테는 사실 제일 큰 것 같고 계속 그 조급함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음. 뭐 특별히 하시는 게 있을까요? 마인드 컨트롤이요. 그 마인드 하기 위해서. 컨트롤 하기 위해 예 하시는 것. 콘틈이 그 와이프랑 좀 대화 많이 하면서 이제 음. 저는 사실 솔직히 다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뭐 들을 거면 들어라. 듣기 싫으면 그냥 귀 막아라. 그냥 하면서 말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 어. 스타일이기도 좀 하고요. 운동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니까 음. 운동하면서 잡념을 좀 내려놓는 것도 있고.
예. 이전에 얘기를 나눴을 때 이제 명함이 주는 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솔직하게 나눠 주셨어요. 사실 그 타이틀이라는 게 되게 집착을 안 하려고 하지만 내 에고가 그걸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걸 많이 음. 느끼는데, 내 타이틀이 사라지면 뭔가 내가 뭐 비어버릴 것 같은, 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연약함 같은데 막상 사업할 때 명함, 대표,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상무라는 명함, 사실 이걸 줬을 때 우선은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느끼잖아요, 사실. 명함이 지금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관계할 때 제 스스로가 조금은, 그러니까 타인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는데 나부터가 뭔가 되게 낮아져 있는 느낌을 좀 받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대표일 때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하거나 상무라는 직함이 있을 때는 내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빈 껍데기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도 내가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하면 되는데 무언가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작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타인의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 뭐 많이 만났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이렇게 명함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좀 뭔가 제가 대우받는 느낌도 좀 듣고 했다면은, 지금은 사실 이제 무의 상태다 보니까 상무였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대표였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 것들이 사소하게 좀 그런 압박으로 돌아오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조급함으로 연결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명함이 주는 힘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이런 지금 좀 뭔가 삶을 정돈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쭉 계속 지속적으로 뭐 대표였든 상무였든 살고 있다고 하면은 느끼지 않을 감정들인 거죠, 사실. 근데 그거를 지금 몇 달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조금, 네, 싱숭생숭한 거는 있다. 예전에는 더 빨리 더 크게 가는 게 중요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어떤 순간에 '아 내가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나요? 사실 좀 제가 아직 뭔가 비즈니스가 됐든 제 미래에 다시 뭐 복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미래의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 그거에 대해 정리가 딱 되어 있지도 않고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아직은, 네, 찾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제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게 즐겁고 행복한 것 같고, 특히 과거에는 이제 제 사업을 하거나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할 때는 뭐 특히 와이프라든지 이런 게 완전 동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온전히 와이프도 육아휴직 중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조금 얼라이먼트를 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속 얼라이먼트 해가지고 미래를 같이 그려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만족스럽고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결국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계속 미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아까 그 야망은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더 좋게 만들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변함은 전혀 없기 때문에, 과거에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선에서 저의 그릇에 음. 맞게 그 야망을 실천하고 싶은 거죠. 뭐 과거에는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해결하자였다면은 음.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자로 좀 진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야망을 지금 나의 상황에 맞게 어 적 적응을 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도전을 하거나 실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 보고 싶다라는 건 좀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좀 가치를 만든다는 게 뭐 굳이 뭐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라거나 뭐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뭐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야망은 이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아직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그 선택들이 여기에 분명히 좋은 쓰임이 되면 좋겠다, 예, 요거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아직, 네, 못 해봤으니까, 네, 그 부분은. 네네. 그런 도전하는 정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이번 챕터를 다시 만들어 간다면 이 예전과는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앞에서 잠시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 이외에 또 더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아직 신분이 제가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
제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그림은 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잘하자.'라는 길 하나랑, 그다음에 그런 좋은 조력자들을 만나 가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좋은 걸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어떤 가치를 설정을 했을 때, 이 가치가 타인에게 설득될 수 있는 가치의 무언가다라고 했을 때는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가치가 너무 그냥 나만을 위한 것 같아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최대한 나를 더 쏟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속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타인과 이렇게 조율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딱 해서 할 것 같고, 그 방향성의 가치에 따라서, 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 정말 이렇게 호흡을 맞춰 가지고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직원들과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직원들에게 어떤 주는 기대감이, 사실 과거에는 '야 난 이만큼 하는데 넌 왜 이것밖에 못해?'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었고, '내가 돈을 이만큼 주는데 넌 이만큼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과거에는 한다면은, 지금은 그냥 오히려 더 깔끔하게, 나는 요 정도의 급여를 선정해서 이 사람은 요 정도의 대가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우선 전제, 그다음에 나의 비전이 이 사람의 비전이 아니다라는 전제, 나의 방향성이 이 사람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먼저 이걸 깔아놓고 나서 이 사람과 이 직원들과 관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차갑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이 차가움 속에서 제가 좀 정도 주고, 제가 좀 인간적인 면도 좀 하면서 따뜻한 휴먼 터치를 좀 하는 관계로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 가치관과 이상과 직원과 이런 것들이 안 맞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명확하게 생각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또 물론 응원하겠습니다. 실천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요. 잘하실 것 같아요. 생각 네. 정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 또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또 변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 네네. 마지막으로 이 지금의 부장님이 성과만 보고 달리던 20 대의 자신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야망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요. 그 야망을 크게 갖는 거는 좋지만, 그 야망을 이제 달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앞만 보지 말고 주변도 보고, 또 만약에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걸맞는 그릇인지 그런 사람인지도 사실 생각해 보고, 아주 위험한 말이 게으른 야망가라는 말들도 좀 있는데, 그 게으르다는 게 저는 뭐 늦게 일어나고 뭐 행동이 굼뜨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딱 이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수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야망만 갖고 사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좀 요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뭔가 주변과 호흡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얼라이먼트를 좀 하면서 하는 삶이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겠냐. 제가 육아휴직하면서도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직원들 육아휴직 간다고 하면은 진짜 막, 막 너무 싫고 막 이해도 안 가고 말도 안 되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와이프와도 소통하고 또 와이프의 육아휴직 삶도 보고 하다 보면서, 그렇다. 인생은 길게 봐야 되네. 지속 가능성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항상 60년, 50년을 달릴 수는 없는 건데, 사실 육아휴직 해봤자 1년, 2년이라는 시간인데, 오히려 그 시간 가정에서 충실하게 해가지고 자녀의 라포와 관계, 가정이 잘 세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탄탄한 이 기반 아래에서 사실 앞으로 가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이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 지혜가 부족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네. 20대 저에게 이런 얘기들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중님과의 대화는 결국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달려가는가.'에 대한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던 시간들,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쩌면 삶은 계속 무언가를 증명해내는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챕터 앞에 서 있는 부중님의 이야기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를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중님, 오늘 고운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